F-35 조립라인 전면 중단. 지금 당장 백악관에 보고해. 상황실이 비명같은 비상벨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천장에 불능 경고등은 미친듯이 전멸하고 텍사스 포트워스 방산 라인에서 날아온 긴급 전문을 쥔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콜리스 미 공군 전략자산 운용 수석 고문입니다. 30년 군 경력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날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72시간, 정확히 72시간 동안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의 모든 자산이 속수무책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정찰위성 12기가 한반도 상공을 샅샅이 훑고 최고의 분석관들이 밤을 지새우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국가안보국의 NSA의 슈퍼컴퓨터 역시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땀 냄새와 식은 커피향이 뒤섞인 숨막히는 상황실 안에서 우리는 그저 텅 빈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강 대국이 허공에 무력한 주먹질을 하며 무너져 내리던 절망의 72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측 연락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군의 정보 자산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제안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비웃었습니다. 호흡을 치며 내뱉었던 그 오만한 한마디는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한국 따위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은 조용히 우리 부품이나 더 찍어내세요. 최첨단 전략 정보전을 한국이 도와준다고요? 그냥 공작이나 잘 돌리시오. 상황실 곳곳에서 비아냥거리는 실소가 터져나왔고 저 역시 승리감에 도취해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멍청한 실수였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데는 딱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로버트 콜리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하려 합니다. 미군 조종사들의 생명이 풍전등화였던 그날 밤, 한국을 무시했던 그 한마디가 어떻게 미국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치욕스러운 72시간의 진실을 이제야 처음으로 털어놓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이제는 전 세계가 알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방산 라인에서 긴급 전문이 날아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공군성 지하 3층 전략자산 운용 상황실에서 이미 6시간째 의자에 붙어 앉아 있었고 천장에 형광등이 내뿜는 차가운 빛 아래 수십 장의 브리핑 문서를 뒤집어가며 다음날 나토 동맹국 합동회의 준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미 공군 전략자산 운용 수석고문이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화려한 계급장과 넓은 집무실 뒤에는 언제나 이 냄새, 식은 커피와 땀이 뒤섞인 지하 상황실의 텁텁한 공기가 따라붙는 거죠. 30년 군 경력 동안 저는 그 냄새에 완벽하게 익숙해졌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냄새가 저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회의의 핵심 의제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동 운용 체계의 최종 설계안 확정이었습니다.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등 핵심 동맹국 대표단이 화상으로 접속해 있었고 상황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국의 접속 화면이 격자로 나뉘어 떠 있었습니다. 의제가 하나씩 처리될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고 각국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30년간 갈고 닦은 그 장악감이 저는 솔직히 좋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를 제 의도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지배의 쾌감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부끄럽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당연한 질서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 평소라면 거의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던 한국 연락관석에서 조심스러운 손이 올라왔습니다. 얼굴은 젊었고 계급은 낮았으며 목소리는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군의 독자 정보 자산 체계와 실시간 전장 분석 데이터를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실 안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은 실소로 깨졌습니다. 저는 볼펜 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화면 너머 그 젊은 연락관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 따위가 이 수준의 전략 정무원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건 수십조 원짜리
차세대 전투 체계입니다. 조용히 우리 부품이나 더 찍어내세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영국 대표와 독일 대표가 피식거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들어왔고 상황실 안에 있던 제 직속 분석관들 사이에서도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기분 좋았습니다. 분위기를 읽고 제때 제대로 선을 그었다는 만족감이었죠. 한국 연락권의 화면은 그 이후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공간은 딱 그 정도였으니까요. 우리가 설계하는 첨단 전투 체계 부품 일부를 저렴하게 납품하는 하청 파트너 정밀도는 나쁘지 않고 납기는 비교적 잘 맞추는, 그러나 전략적 판단이나 기술적 주도권과는 거리가 먼 나라, 그것이 30년 군 경력을 가진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붙여놓은 딱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내일 나토 본부에 제출할 한국 배제 관련 권고안 초안이 책상 한켠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핵심 정보 공유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부품 공급 역할만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동맹 체계를 재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 위에 수고했다는 듯 손바닥을 탁 얹고는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일 서명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서랍을 닫던 그 손이야말로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멍청한 손짓이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제가 서명할 권고안만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연락권이 회의 전날 공식 채널로 미리 보내온 두꺼운 보고 한 권도 함께 처박혀 있었거든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자주국방 중장기 전략 로드맵.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코웃음을 치며 읽지도 않고 집어넣었습니다. 수십 년은 더 걸릴 공허한 선언이라고 단 1초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 보고서 안에 미국의 심장을 멈출 모든 답이 이미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도 저는 그것을 쓰레기 취급하며 어둠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브뤼셀 나토 본부와의 화상 연결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전날 밤 서랍에 처박아둔 권고안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나토 군비협력위원회 의장 얀 호프만의 얼굴이 크게 떠 있었고 그 옆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방산협력 담당관들이 차례로 접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오늘 한 거는 간단했습니다. 차세대 동맹 방산 협력 체계에서 정보 공유 등급을 재편하고 핵심 전략 라인에 접근 가능한 국가의 자격 요건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었죠. 겉으로는 효율화와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핵심 라인에서 깔끔하게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호프만 의장이 안건을 낭독하는 동안 저는 권고안의 핵심 조항들을 훑어봤습니다. 독자적인 위성 정보 분석 체계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1급 전략 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한다. 독자 개발 전투관리 소프트웨어를 운용하지 못하는 국가는 핵심 전력 통합 체계 논의에서 배제한다. 문장 하나하나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자격 기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를 겨냥해 설계된 맞춤형 배제 조항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작성하는데 이틀을 쏟았고 나름대로 꽤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호프만 의장의 찬반 확인이 시작되자 화면 속 각국 담당관들이 순서대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일이 찬성했고 프랑스가 동의했으며 폴란드도 큰 이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속도였습니다. 저는 만년필 뚜껑을 열고 권고안 하단의 서명란에 이름을 또렷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사각거리는 잉크 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의 뚜껑을 닫는 소리였다는 것을. 결정이 확정되고 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한 가지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 공식 통보문을 발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분석관 한 명을 불러 한국 방산협력 채널로 표준 행정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협력 등급 조정이라는 건조한 문장이 담긴
감정도 사과도 없는 단 3줄짜리 문서였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종류의 공문을 수십 번 보내봤습니다. 항상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었으니까요.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굳이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공문이 발송된 후 저는 서랍에서 한국 자주국방 로드맵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정확히는 꺼냈다기보다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표지를 한번 훑고 첫 장을 펼쳤지만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독자 위성 정보 분석 체계 구축 완료 목표 시점이라는 항목 옆에 적힌 연도를 보고 실소가 나왔거든요. 그 연도는 불과 몇 년 뒤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실성 없는 희망사항으로 읽었습니다. 예산도 없고 기술 인프라도 부족한 나라가 적어놓은 장밋빛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선원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 그 무렵 상황실에서 함께 일하던 젊은 분석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문님, 한국 쪽 최근 기술 개발 동향 보고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일부 데이터가 예상보다 진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서요. 저는 손을 가볍게 저으며 잘라냈습니다. 자네가 너무 숫자만 들여다봐서 그래, 숫자는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어. 그들이 실제로 뭘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지. 지금 당장 독자 운용 가능한 전략 자산이 있어? 없잖아. 그게 전부야. 그 분석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브리핑 문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분석관이 옳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부풀려진 숫자를 내세우며 어풍을 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떠들지 않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발표하지 않고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배제 조항을 통과시키고 공문을 보내고 서랍을 닫는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고 배제될수록 더 단단하게 독자 체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예상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한국 자주국방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제 공문을 보낸 지 불과 몇 달 뒤 포트워스 방산 라인에서 처음으로 이상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포트워스 방산 라인 현장 책임자 더그 매튜스로부터 첫 번째 이상 보고가 들어온 건 배제 공문을 발송한 지 2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핵심 공정 중 하나인 전자전 시스템 모듈 조립 라인에서 특정 부품의 공급 일정이 예고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납기가 밀리는 건 대형 방산 라인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부품 하나가 늦어지면 다음 공정이 밀리고 그 여파가 전체 일정에 파문처럼 퍼져나가는 구조는 30년 동안 수도 없이 봐온 일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공급처 측의 납기 준수 압박을 넣어 대체 재고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두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대체 재고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략 자산 핵심 부품 공급망은 반드시 복수의 공급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원칙이었고 저는 그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분석관들에게 공급망 전체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저는 다른 브리핑 일정을 소화하러 자리를 떴습니다. 서너 시간 뒤 돌아왔을 때 제 책상 위에는 예상보다 훨씬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의 부품은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F-35 전자전 시스템 핵심 모듈에 들어가는 초정밀 반도체 칩셋 세 종류가 동일한 공급처에서 동시에 조달되고 있었고 그 공급처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보고 두 번째 장에는 F-35 전체 공정에서 한국산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정별로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 핵심 모듈의 경우 핵심 칩셋 조달 비율이 63%였습니다. 정찰 및 표적 추적 센서 모듈은 51%,
통신 암호화 처리 칩은 78%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3번 읽었습니다. 3번 읽어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석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문님, 이 부품들은 나노 단위 정밀도가 요구되는 군사용 특수 규격입니다. 현재 이 규격을 맞출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춘 나라가 전 세계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산 체계가 특정 국가 하나의 부품 공급에 이 정도로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건 제 30년 경력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직접 대체 공급 첫 탐색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업체들을 전수조사하고 일본과 유럽의 정밀 부품 업체들도 모두 타진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돌아오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받아본 보고서 중 가장 불쾌한 문서였습니다. 미국 내 생산업체 중 해당 군사 규격을 충족하는 곳은 현재 없음. 일본 업체들은 양산 체계 구축까지 최소 24개월 소요 예상. 유럽 업체들은 기술 자체와 위도달 수준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독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부품 공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공장이 없으면 우리의 가장 비싼 전투기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 단순한 명제가 처음으로 불편한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분석관 중 가장 젊은 친구, 몇 달 전 한국 기술 동향 보고서를 검토해보려고 건의했다가 제가 잘라냈던 바로 그 친구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고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 산업통상 채널에서 포착된 내부 동향을 보면 이 부품들의 공급 일정 재검토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분석관이 태블릿 화면을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한국 방산 관련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요약본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패권, 방산 시장 재편의 새로운 변수. 저는 그 제목을 읽으며 처음으로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 패권, 그 단어가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라면 코웃음을 치며 넘겼을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방금 제 앞에 펼쳐진 숫자들이 그 단어를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분석관에게 한국 자주국방 관련 최신 동향 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 읽지도 않고 처박아뒀던 그 보고서를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 한가운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이 수년째 조용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쌓아올린 것들이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독자 위성 정보 분석 체계, 자체 전투관리 소프트웨어, 핵심 반도체 독자 생산 라인,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완료 시점들은 제가 비웃었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대부분 현실이 된 기정사실들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제 공문을 보내던 그날, 한국은 이미 우리의 심장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실 천장에 형광등이 내뿜는 차가운 빛이 책상 위 서류들을 하얗게 씻어내리고 있었고, 식어버린 커피잔 옆에는 제가 몇 달 전 직접 서명한 한국 배제 권고안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문서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을 핵심 라인에서 잘라내겠다는 제 서명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한국이 이미 우리가 잘라낼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다는 증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두 문서가 같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잔인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메모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한국 자주국방 중장기 전략 로드맵 표지에 적힌 그 제목이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1단계 핵심 부품 국산화 완료. 2단계
독자 전투관리 체계 구축 3단계. 독자 위성 정보. 자산 운용 개시. 각 단계 옆에는 목표 완료 시점이 적혀 있었고, 저는 그 날짜들을 현재 시점과 하나씩 대조해 나갔습니다. 1단계 완료 시점. 이미 지났습니다. 2단계 완료 시점. 역시 지났습니다. 3단계 완료 시점은 불과 몇 개월 뒤였습니다. 저는 연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행 기록이었습니다. 분석관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국 자주국방 로드맵에 기재된 각 단계별 완료 현황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과장이 발견되기를 바랐습니다. 기망 사항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분석관이 가져온 검증 보고서는 제 기대를 단 한 항목도 충족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로드맵에 기재된 완료 항목들은 모두 실제로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일정보다 늦어진 항목은 단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2개 항목은 예정보다 일찍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검증 보고서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 상황의 진짜 윤곽이 무엇인지를 직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언제 어떤 카드를 꺼낼지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로드맵의 완료 시점들이 이렇게 정밀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핵심 부품 국산화를 마무리한 시점은 우리가 배제 공문을 보내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독자 전투관리 체계를 완성한 시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먼저 완성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깨달음이 등골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저는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 합동회의에서 한국 연락관이 손을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약소국의 어설픈 존재감 과시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그 장면을 떠올리면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그것은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무시하시겠습니까? 그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문장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비웃으며 짓밟았습니다. 상황실 한쪽 구석에 있는 무한 단말기에서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해외 싱크탱크 동향 수집 자동 보고였습니다. 화면에는 유럽 주요 방산 연구소 3곳이 거의 동시에 발표한 분석 보고서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세 보고서의 주제는 각각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로 수렴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패권이 방산 시장의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들은 한국이 특정 초정밀 분야에서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공급자 위치를 확보했으며 이는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패권이라는 표현이 이제 유럽의 분석가들 입에서도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출력해서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제 손끝에서 작성된 배제 권고안과 한국 연락관이 보내온 자주국방 로드맵과 유럽 싱크탱크들의 기술 패권 분석 보고서가 한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세 문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배제하려 설계한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나라로 조용히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석관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가져왔습니다. 한국 자주국방 로드맵 보고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고서를 받았을 때 첫 장도 제대로 읽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지막 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분석관이 그 페이지를 펼쳐 제 앞에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주거내복을 최종 목표로 한다. 그 문장 옆에 적힌 완료 목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뒤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주권회복 한국이 수년째 이 한 문장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그 걸음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동시에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포트워스 방산 라인에서 날아오는 보고는 이제 매일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들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포트워스 방산 라인 현장 책임자 더그 매튜스로부터 1일 현황 보고가 예정 시각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단순한 행정 지연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열었을 때 첫 줄을 읽는 순간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최종 조립 라인 전 공정 가동 중단 원인 핵심 전자전 모듈 칩셋 공급 전면 중단 재개 가능 시점 위정 단 3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제가 30년 군 경력 동안 받아본 어떤 보고서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즉시 매튜스에게 직통으로 연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건조했습니다. 지난밤 한국 측 공급 담당 채널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전략자산 운용 관련 핵심 부품 공급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검토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 중단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이미 어젯밤 12시를 기점으로 멈췄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재검토 몇 달 전 유럽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읽었던 그 표현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국제법의 맹점을 찌르는 합법적인 행정 권한 수출 금지라는 노골적인 단어 대신 일정 재검토라는 표현으로 포장된 그러나 효과는 완벽한 공급 차단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 전체 인원을 소집했습니다. 분석관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는 동안 정면 스크린에는 포트워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평소라면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컨베이어 벨트 위로 흘러가는 부품들을 점검하던 광경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라인 위에 완성되지 못한 전투기 동체 3기가 멈춰선 채로 형광등 빛을 받으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달러짜리 최첨단 전투기가 핵심 칩셋 하나 없어서 조립을 멈춘 겁니다. 그 장면이 제 눈에 박히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석관들이 대체 공급처 긴급 탐색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이미 몇 주 전 같은 조사를 한 번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기를 바랐습니다. 결과는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생산 가능 업체 없음, 일본 정밀 부품 업체, 군사 규격 충족까지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 소요 유럽 업체들, 해당 기술 자체 미보유 화면 위로 나열되는 빨간 글씨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수년에 걸쳐 한국의 기술 패권이 특정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되는 동안 우리 스스로는 그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구조적 실패였습니다. 그때 이지스 구축함 전투관리 체계 담당 수석 엔지니어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F-35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전투관리 체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필요한 핵심 처리 칩 공급도 동일한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잠시 후 정찰위성 운용 담당 부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위성 탑재 센서 교체 부품 공급 일정 역시 전면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F-35, 이지스 구축함, 정찰위성 미군 핵심 전략 자산 세축이 동시에 같은 이유로 같은 날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분석관들은 말수가 급격히 줄었고 화면만 바라보며 손가락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뒤편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지금인가? 왜 하필 이 시점에 한국이 이 카드를 꺼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제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을 핵심 라인에서 잘라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연락권의 제안에 상황실 전체가 비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방식으로 답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분석관 하나가 추가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F-35 공동 운용 동맹국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납기 지연에 따른 계약 위반 문의였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인도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위약금 추산치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연된 인도 물량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 예상치는 우리가 처음에 한국으로부터 뜯어내려 했던 금액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얻으려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자주국방 로드맵 보고서가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 문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주거내복을 최종 목표로 한다. 한국은 그 문장을 써놓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압력을 가했고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제했고 한국은 이미 배제될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웃었고 한국은 그 비웃음을 연료로 삼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상황실 스피커에서 긴급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포트워스 현장 책임자 매튜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문님, 방금 추가 보고 들어왔습니다. 아파치 헬기 핵심 항전 장비 부품도 동일한 공급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정비 대기 중인 기체 23기가 부품 수급 불가로 출격 준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등을 기댔습니다. F-35, 이지스 구축함, 정찰위성, 아파치 헬기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패권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비웃으며 내뱉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공장이나 잘 돌리시오. 그 공장이 멈추자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멈추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차갑게 켜져 있었지만 그 빛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분석관들은 말없이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 샌드위치는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팔꿈치를 세우고 양손으로 이마를 감싼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포트워스에서는 여전히 1시간마다 현황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 보고들은 한결같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분석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유럽 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방산협력 채널에요. 긴급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F-35 납기 지연 사태가 나토 동맹국 전체로 파급되면서 독일 국방부가 독자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단순한 우방국의 불만 표출 정도로 읽었습니다. 납기가 밀리면 항해 연락이 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분석관이 화면을 넘김이 이어 보여준 다음 내용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한국 방산 담당 채널에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독일이 우리를 건너뛰고 한국과 직접 채널을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나토 방산협력 체계에서 독일이 처음으로 미국을 우회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석관에게 폴란드와 호주 쪽 동향도 즉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폴란드 역시 한국 방산 채널에 별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고 호주는 이미 서울의 방산협력 실무단 파견 일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는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걸을수록 생각이 정리되는 대신 오히려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수년 전 제가 브뤼셀에서 통과시킨 한국 배제 권고안의 핵심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을 핵심 라인에서 잘라내면 한국의 방산 역량이 고립되고 그 고립이 한국을 더욱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계산이 얼마나 완벽하게 뒤집혔는지를 저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동맹국들의 움직임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더니 오히려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되어 버렸고 그 완성된 한국에게 이제 동맹국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보안 단말기에서 다시 알림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방산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나토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분석관이 출력해서 가져온 그 문서의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 배제 전략이 한국 자주국방 완성을 가속화한 역설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나토 자체 내부 보고서가 제가 설계한 전략을 한국의 도약을 도운 결정적 실수로 공식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에서 제 이름이 붙은 전략이 실패로 기록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쓰라린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제가 막으려 했던 바로 그 결과를 제 손으로 앞당겼다는 평가였습니다. 그 문서를 읽고 있는 동안 상황실 정면 스크린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긴급 입법 절차를 통해 한국산 자주포 대량 도입 예산안을 단시간 만에 통과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폴란드에 공급해온 미국산 포병 장비를 한국산으로 전면 교체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뉴스가 화면에 뜨기가 무섭게 다음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 방산협력 대표단을 공식 초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노르웨이였고 그 다음은 핀란드였습니다. 속보 자막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석관 하나가 방산 기업주가 현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 주가가 장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줄줄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미 이 사태의 파급 효과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반면 화면 한쪽에 따로 띄워진 한국 방산 관련 지수는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개의 화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두 화면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무게 중심이 지금 이 순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수년 전 브뤼셀 나토 본부 화상회의에서 한국 배제 권고안에 제 이름을 적어 넣던 순간이었습니다. 타각거리던 잉크 소리 만족스럽게 만년필, 뚜껑을 닫던 손, 그것이 30년 경력에서 가장 정교하다고 자부했던 전략의 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그 전략의 결과를 저는 이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산 시장이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워싱턴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리며 젊은 분석관이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 한국 기술 동향 보고서를 검토해보려고 건의했다가 제가 잘라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출력물 한 장을 제 손에 건네고 나갔습니다. 스웨덴의 한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방금 발표한 특별 성명 요약본이었습니다. 한국은 외부의 배제와 압박 속에서도 한국 자주국방의 완성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확보한 기술 패권은 이제 글로벌 방산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가 되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한국 자주국방 기술 패권. 두 단어가 국제연구소의 공식 문서 안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랍에 처박아 두었던 보고서의 두 단어가 이제 전 세계 문서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황실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동맹국들의 연락은 멈추지 않았고 속보는 계속 이어졌으며 화면 속 숫자들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상황실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화면만 들여다보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목이 뻣뻣했고 입 안이 텁텁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두고 간 물 한 잔을 들이켜며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잠기운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면 스크린에 서울발 긴급 속보 자막이 붉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긴급 기자회견. 예고 한국 시간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 저는 즉시 분석관들을 깨워 화면을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상황실 정면 스크린이 서울 용산 브리핑룸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양옆으로
태극기가 도열한 단상 위에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이 묵직한 걸음으로 올라섰습니다. 상황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브리핑룸을 가득 메운 전 세계 특파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는 장면이 화면 가득 번졌습니다. 대변인의 첫마디가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이 시각 전시작전 통제권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환수를 공식 선언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전략정보 자산 운용 체계의 완전한 가동을 대내외에 선포합니다. 상황실이 한순간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방금 들은 문장들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새렸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수십 년간 미국이 단단히 쥐고놓지 않았던 그 권한을 한국이 협의도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전 세계에 통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에서 진짜로 힘이 빠지게 만든 건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부로 한국 자주국방 중장기 전략 로드맵의 최종 단계 완료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어떠한 외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주권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주권 회복. 제가 서랍 속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읽었던 그 두 글자가 이제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공식 선언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 속 브리핑룸을 가득 메운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바라보면서 그 단어의 무게가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것인지를 처음으로 온전히 실감했습니다. 분석관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고문님, 전화입니다. 나토 군비협력위원회 호프만 의장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호프만의 목소리는 평소의 여유로운 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콜린스, 방금 서울 발표 봤지?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 긴급 회의 소집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자네가 몇 달 전 통과시킨 한국 배제 권고안을 공식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동의해. 우리가 잘못 읽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호프만의 마지막 문장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읽었어. 우리가 하지만 그 권고안을 설계하고 서명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 방산협력 채널에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몇 달 전 회의에서 손을 들었다가 제게 비웃음을 당했던 그 연락관 라인이었습니다. 신호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후에야 짧은 자동 응답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운용 체계 재편 중입니다. 공식 협력 재개는 별도 절차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배제 공문을 보냈을 때 한국 측 담당자가 이 메시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조하고 행정적이며 온기라고는 없는 단절의 통보. 우리가 먼저 그 방식을 가르쳤고 한국은 그것을 그대로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서는 서울 브리핑룸 현장 중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특파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대변인은 흔들림 없이 하나씩 답했습니다. 한 특파원이 질문했습니다. 이번 선언이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대변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사안은 대한민국이 결정합니다. 그 한 문장이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나라의 운명을 두고 저 위치에서 저런 톤으로 말해왔던 건 언제나 미국 측이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추가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서울 브리핑룸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속보 타이틀이 화면 한쪽에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회복 선언, 한국 자주국방의 완성, 방산 질서를 바꾸다, 기술 패권으로 완성된 한국의 독자 전략, 전 세계 방산 시장 재편 신호탄. 제가 서랍에 처박아뒀던 보고 안의 단어들이 이제 전 세계 헤드라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자주국방, 기술 패권, 주권 회복. 그 세 단어가 이날 하루 전 세계 언론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 서명했던 한국 배제 권고안 사본이 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국 자주국방 로드맵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권고안 사본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문서 한 장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저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더니 한국이 완성되었고, 한국을 배제하려 했더니 세계가 한국을 향했으며, 한국의 주권을 흔들려 했더니 한국이 주권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권고안 사본을 서랍 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더 이상 꺼낼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젊은 분석관이 마지막으로 문서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브리핑룸 기자회견 전문 번역본이었습니다. 대변인의 마지막 발언이 별도로 박스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시당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제되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한 주권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내는 답입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하늘 아래 서 있는 저는 생애 가장 무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받아야 할 전화였습니다. 전화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기 전에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맑음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장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콜린스, 지금 당장 올라와. 합참의장도 와 있어. 국무장관도 연결돼 있고.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실을 나서기 전에 저는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석관들이 말없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분석관과 눈이 맞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몇 달 전부터 경고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친구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장관실 회의는 길었습니다. 합참의장은 현장 상황을 보고했고, 국무장관은 외교적 파장을 설명했으며, 경제보좌관은 방산 기업들의 피해 규모를 숫자로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배제 권고안을 설계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고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경고를 무시했으며 잘못된 전략을 밀어붙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장관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질책보다 무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상황실로 내려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분석관들은 교대 근무로 절반이 바뀌어 있었고 화면, 속보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국 자주국방 로드맵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 표지도 제대로 읽지 않고 처박아뒀던 그 보고서를 이번에는 처음부터 아주 천천히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로드맵을 작성하던 시점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한국은 우리에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정보 공유 라인에서 잘려 있었습니다. 국제방산회의에서 발언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로비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배제하는 동안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조용히 완성해 나갔습니다. 무시당하는 매 순간을 연료로 삼아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자신들만의 길을 파고들었습니다. 보고서 중반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자주국방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외부 환경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서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총체입니다. 저는 그 문장 옆에 처음으로 연필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십 개 나라의 안보 전략을 검토해왔지만
이런 문장을 쓴 나라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동맹의 틀 안에서 자국의 위치를 계산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며 주어진 공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틀 자체를 바꾸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꾸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주거회복을 최종 목표로 한다. 그 문장 아래에 작성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보고 한동안 멈췄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브뤼셀에서 한국 배제 권고안에 서명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제를 결정하기 전부터 이미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배제가 한국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의 시간을 거꾸로 걸어봤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다루며 미국의 이익을 계산해온 세월이었습니다. 동맹이란 감정이 아니라 이익이라고 믿어왔고 힘이 없으면 목소리도 없다고 확신해왔습니다. 그 확신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설정한 힘의 문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혀 다른 문법을 썼습니다. 묵묵히 쌓고 조용히 완성하고 때가 되었을 때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방식이 결국 30년 경력의 저를 이 새벽 상황실 의자에 홀로 앉혀 놓았습니다. 책상 한쪽에 젊은 분석관이 남비교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 최종 보고서 발일. 그 아래 인용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배제당하는 시간 동안 더 강해졌고 무시당하는 시간 동안 더 정확해졌으며 한국 자주국방과 기술 폐권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주권 회복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목표에 도달했다. 역사는 이것을 어떤 강대국의 전략적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스스로의 위대한 선택으로 기록할 것이다. 저는 그 메모를 접어서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간직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상황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 끝에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해 수십 년의 무시와 배제를 견디며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나라 허풍 없이 실력으로 말하고 선언보다 완성으로 증명하며 어떤 압박 앞에서도 자신들이 향하는 방향을 잃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전 세계 앞에서 주권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고 기술이 증명했으며 흔들리지 않는 결기가 증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밤새 자리를 지킨 분석관들이 새벽 교대 근무자들과 자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황실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생애 가장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향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부끄럽고 쓰라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자주국방이 무엇인지, 기술 폐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주권 회복이 얼마나 오랜 시간의 결기 위에 세워지는지를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진짜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저는 이제 압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가족과 나라를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어섰던 사람들, 강대국의 눈총을 견디며 묵묵히 다음 세대의 손에 더 강한 나라를 쥐어준 사람들, 바로 그분들의 땀과 피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것입니다.